주영진의 뉴스 직격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원래 네 분이 출연하셔야 되는데 김용태 의원과의 인터뷰가 있어서 두 분만 모셨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정의당의 장혜영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아마 두 분도 오늘 12.3 불법 비상계엄 1년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오늘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담화라고 하는 형식,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때 담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담화가 아닌 특별 성명이다, 이런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썼고, 또 하나 눈길이 가는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한 것이 바로 작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장소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특별 성명의 주요 내용을 주영진의 뉴스 직격에서 요약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들은 크게 불이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더없이 정의로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입니다. 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국민을 통해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해냈기 때문입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습니다.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입니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냥 통합이 아니라 정의로운 통합이 필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김수미 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성명,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 많은 일정을 소화하지 않았습니까? 특별 성명 발표하고 우리 대통령실 출입기자도 질문도 받고 또 외신 기자회견 열고 외신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어요. 거의 2시간 넘게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 대한민국의 재도약, 뭐 이런 부분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성명 내용은 무난한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당파적인 입장을 초월해서 12.3 내란 사태의 종결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통합, 방금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앞에 정의로운이라고 말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은 자칫 통합이라는 게 어떤 무조건적인 용서라든지 성찰 없는 사람들에 대한 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비춰지게 되고, 그 빌미로 어떤 철저한 청산 이런 것들이 가로막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통합이라고 좀 애써 수식 앞에 그 단어를 달았다라고 보여지고, 그것이 또 현재 한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1987년 민주화가 정착되고 나서도 네. 금방 사건의 실태를 파악을 했고, 또 이 사건의 성격, 내란의 성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도 눈앞에 펼쳐진 현실까지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이 또 있고, 네. 그 세력의 지분과 지지율이 결코 아주 극단적으로 낮지만은 않은 그런 현실이 또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왜 통합해가지고 같이 청산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그리고 극우라고 불려지는 그 세력의 어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선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려 더 강해졌는가라는 이런 부분들을 또 한편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장혜영 전 의원 뭐 몸납고 있는 정당이 또 정의당이고 또 정의로운 통합이라고 하는 이 이재명 대통령의 용어에서 정의 이 부분이 단연 눈길이 가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영배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관용과 절제를 통해서 예. 이룰 수 있는 통합인 것인데 그래도 이 내란을 극복하고 출범한 정부가 내란 세력하고 통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이 내란 문제에 대해서 불법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죗값을 치를 것은 치르고 그 이후에 어떻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하여 통합을 할 수 있는 예. 것인데 여전히 그 단계가 1년이 지나도록 이제 제대로 정말 통합다운 통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여전히 정의로운 통합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국민의힘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밖에 없고,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예. 좀 빠진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은 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2.3 내란 극복을 위한 광장의 이름이 그러니까 내란 청산 그리고 사회 대개혁을 위한 광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회 대개혁에 대해서 이 빛의 광장에 쏟아져 나온 시민들이 정말 여러 가지 아젠다들에 대해서 의제들에 대해서 이 내란을 극복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고 그리고 감옥에 보내는 것 이외에도 미뤄져 있는 과제들에 대한 이 변화를 촉구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달라든지 아니면 뭐 비동의 강간죄를 만들어 달라든지 특히나 개헌에 관련된 요구는 뭐 이전에 우원식 의장도 굉장히 비중 있게 제기를 했다가 철회를 한 바가 있지만 다시 이제 그 문제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단순히 정말 당연히 해야 되는 수사와 처벌 이외에 다시 만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이재명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가, 그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좀 아쉬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거는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제 한 달 정도 뒤면은. 네. 예. 아까도 어떤 질문을 받고 그건 신년에 얘기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는데 지금 뭐 장영 전 의원의 지적도 상당히 타당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담지 않았지만 뭐 신년 기자회견쯤엔 다시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오늘 저녁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간다고 대통령실이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시민대행진. 네. 뭐 정의당 차원에서도 뭐 같이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정의당은 그 시민대행진을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 예. 참여 요청을 받지를 못해서 어, 함께 공동 주최를 하지 못해서 예. 저희는 당 차원에서 참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면 그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참여하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내란 극복을 위한 광장에는 사실 모든 원내 정당들이 다 함께 마음을 모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1주년의 시민대행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광장의 포용성, 예. 다원성을 잘 담아내기 위한 기획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특별 성명 발표하고 우리 대통령실 출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해서는 어제 대통령실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다만 특별 성명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달라라고 하는 그 대변인의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질문도 그 부분에 집중이 됐는데 이 외신 기자들은 좀 자유롭게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젠가 그 한 신문에 보도된 내용 그 대북 전단 살포 이 부분이 먼저였다. 이것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SNS에 인용을 하면서 그 상당히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한 스페인 방송 기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긴장 완화를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제 속마음을 그렇게 알고 이런 질문을 하는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대답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사과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속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차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이게 소위 우리말로 하면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다행스럽다 싶기도 하면서 속을 들켰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냥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크게 웃으면서 답변을 마무리하긴 했지만은 상당히 이 답변하기 좀 어려운 곤란한 뭐 이런 마음을 저 웃음을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두 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좋게 예. 봤는데요.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되는 외교적인 문제가 이 사안을 가지고 보면 맞습니다. 제가 예. 보기에는. 근데 이제 이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그래도 종북몰이, 친중몰이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인데 이제 그런 것이 더 강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를 이제 표명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역으로 생각하시면 그런 조치를 하지 않으셔도 사과를 하지 않으셔도 종북몰이는 여전합니다. 친중몰이도 여전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재명 정부도 북한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든 한 민주공화국으로서 외교적으로 보여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좋은 태도를 보여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번 기회에 질문도 받으셨으니 사과하는 조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 그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다. 계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시켜 북한의 풍선까지 날렸다.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 오늘 특별 성명에 담겨있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그 내용.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생각 계속 고민해왔던 생각들이 오늘 특별 성명을 통해서 발표가 됐고 오늘 스페인 방송 기자의 질문에 참 이거 사과를 하기는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또 종북 뭐 북한에 대해서 뭐 고개를 숙였다 또 이런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비판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의 어떤 명분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도발하고 오히려 전쟁까지 일으키려 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뭐 분노도 있고 말이죠.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리된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답변 내용이 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 곤란한 이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예. 북한 문제에 대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북한에 대한 도발 혐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좀 곤란한 것도 솔직하게 내비쳤고 또 좀 멋쩍었는지 웃으면서 맺었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이제 정돈된 계획은 아직은 없다고 보는데 저는 일단 대전제 남한이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는 건 맞다. 이 전제는 일단 굳혀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잘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거기에 똑같이 대응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잘못한 게 있으면 스스로 사과하는 거고 사실 북한한테 사과하는 것도 사과하는 거겠지만 무엇보다도 한국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이 사안의 성격을 본질을 알리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한다라고 하는 대전제는 일단 굳혀놓은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거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반 이적죄 재판도 시작이 될 건데 여기서 좀 뭔가 굳혀놓는 듯한 대통령의 발언을 하게 되면 사법부가 재판하는 사안에 대한 개입처럼 비춰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같은 이런 좀 의도치 않은 나쁜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한다라고 대전제를 굳혀놨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보고 진상규명이 최대화됐을 때 그때 사과해도 전 늦지는 않다고 봐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해도 용기 있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인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해도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시간을 벌어놓은 효과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눈길이 갔던 대목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해서 법정 공휴일로 하겠다. 우리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다. 기자의 질문에는 정말로 노벨 평화상 추천하실 거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오늘을 잊지 말고 민주주의가 얼마나 의외로 허약할 수 있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날로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노벨 평화상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국민에 대한 감사를 그렇게 표시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냥 아젠다를 이제 던지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뭐 상을 받아야겠다고 하기보다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일이다라는 레토릭으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근데 또 노벨 평화상은 국회의원들도 추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또 누군가는 대한민국 예. 국민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뭐 추천을 하거나 예. 뭐 그런 행동들을 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12.3 불법 계엄을 극복한 힘이 다름 아닌 시민들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였다. 그렇게 보는 거죠. 시계 바늘을 1년 전으로 거꾸로 돌려서 보면 그때 김승희 평론가도 뭐 국회에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걸 다 보셨을 거고 밤새 졸이면서 국회 본회의장 상황도 지켜보셨을 거고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과연 그때로부터 얼마만큼 더 나아왔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때보다 한국 사회, 한국 정치가 진전됐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 내란 이전으로 돌아간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유에 믿기지 않는 사태를 일으켜 버렸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극복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참 안도도 컸고 짜릿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기쁜 날들도 있었는데 근데 냉정하게 돌아보면은 뭐 일반 서민들의 살림살이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기후 위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한국 사회의 동력이 모아졌는가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점은 저는 2017년에 있었던 박근혜 퇴진 촛불 네. 때 국면하고도 다르다.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명 몰아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회를 전반적으로 바꿔보자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들이 응축이 됐었고 그래서 탄핵 촛불 광장이 흩어지고 나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그것이 분출이 됐었습니다. 뭐 노동운동으로 네. 분출이 되기도 하고 뭐 미투 운동도 있었고 했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좀 사회운동의 에너지랄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약해진 것 같아요. 단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정말 깡패식으로 한국 정부에게 관세 협상을 강권을 하면서 죄어 들어오는데 과거에 그래도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 FTA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사회 일각에서 굉장히 뜨거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뭐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정부가 협상력의 배후로 써서 조금 더 협상을 유리하게 하고 이런 것 정도는 있었던데 근데 이번에는 또 그런 시위라든지 단적으로 이런 것들도 잘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 거거든요. 워낙에 뭐 좀 지쳐있는 상태에서 네. 안 그래도 지쳐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국 사회 내란을 일으킨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태를 극복을 해오기는 했지만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럴 어떤 동력 이런 것들을 아직 확보하기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 이런 예. 부분들을 정치권이나 정부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오늘의 의미 1년 전 우리 그래도 민주주의를 지켰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과연 얼마만큼 우리는 더 나아져 왔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의 1년을 생각하는 오늘이 됐으면 싶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좀 진행을 빨리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통해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내놓았는데 이 부분도 참 할 말이 많은 부분인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서 오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 일단 그 메시지 들어보고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나치 전범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방금 장동혁 대표의 12.3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망언을 접했습니다. 아직도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국민의힘, 국민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12.3 비상계엄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다면 12.3 비상계엄을 막으러 이곳 국회에 달려왔던 국민들은 그러면 의회 폭거에 동조한 세력이란 말입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리라 생각합니다. 비상계엄 1년 민주주의 회복을 축하합시다. 그러나 내란 옹호 세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핵여인 무리, 부정선거 음모론자, 뉴라이트 친일 파쇼들은
좀비처럼 돌아다닙니다. 년 지방선거에서 28년 총선에서 차례차례 국민의힘을 격퇴하여 내란 정치 세력을 제로로 만들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SNS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다.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송원석 원내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절대 다수당의 권력으로 다수의 악법들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이 같은 극도의 혼란 속에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시 여당 당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으로 나라를 망쳤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딱 계엄만 빼고 나쁜 짓 다 해서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회행이 아니라 미래로 갑시다. 우리가 내일로 나가려면 과거의 잘못된 사슬들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성찰하고 다시 용기 내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는 사과하지 않았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대신 사과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뭐 당연히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은 잊지 않았어요. 뭐 이 부분은 뭐 국민의힘 제1야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빼놓을 수 없는 지지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긴 한데 장동혁 대표가 사과하지 않았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나서서 불법계엄 극복 1주년을 선언하고 있을 때 국민의힘 당대표가 나와서 사실상 윤석열 당 선언을 한 거라고밖에 볼 수가 네. 없죠. 그러니까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하는 건 완전히 윤석열식 논리이고 네. 근데 그것이 이 윤석열 파면 판결에 있어서 의회 안의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지 폭력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판결 요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 사실상 이 내란 재판에 대한 이 파면 재판에 대한 불복하는 의미를 저는 사실상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뭐 더 이상 지방선거에서 네. 어떤 헌정 세력으로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이제 민주당 탓을 꼭 섞어야 하기는 했지만 송원석 원내대표나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그래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건 예. 이 이후를 봐야 되겠지만 말만 가지고는 지금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럼 당대표가 저렇게까지 다른 기조를 가지고 있다면 대표의 경질을 요구하든지 비대위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25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명확하게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있다면 하다못해 당을 나와서 다른 정당을 만드는 것이라도 지금은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초재선 뭐 물론 그 이상의 삼선 의원도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2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상당히 복잡하긴 한데 뭐 두 분 보내드리기 전에 좀 하고 싶은 말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보냈는데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책무에 결연한 이행이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 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 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 12월 7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고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 어디에도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께 불안과 불편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 회피하지 않겠다. 제2의 계엄은 없다. 제 임기 포함해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 아주 짧게 사과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결정적으로 바뀌는 게 12월 10일 다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데 엄청나게 길게 비상계엄을 왜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비상계엄이 왜 정당했는지를 길게 설명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그러면서 아마 여론이 정말로 그때 돌아서고 결국 탄핵으로 이어지는 뭐 그런 변곡점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변호인단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렇게 전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내놨다. 이거 어떻게 장동혁 대표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어떨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문을 흘끗 봐도 제가 갑자기 타임머신을 탔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4년 12월 3일로 돌아간 듯한, 그날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의 핑계로 됐던 것들이 그대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무려 30차례 민주당 의회 독재 권력이 정부 인사를 탄핵했다. 근데 30차례라는 게 어떻게 카운팅을 한 것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때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최재감사원장이나 검사 3명 탄핵은 소추가 되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이거를 계속해서 왜 자꾸 30회로 세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도 그때 당시에 협상 중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근데 민주당이 안보, 국방, 경제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다. 도대체 1년 동안 그때도 몰랐던 국정의 내용을 아직도 모르는 것인지, 아마 저는 그것이 아니라 모르는 척하고 계속 가상의 유니버스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 유니버스가 아니라 윤이버스가 됐다. 근데 여기에 계속해서 놀아날 것인지 그 지지자들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두 분과도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오늘은 좀 시간이 짧아서 다음 주에 또 저희 길게 한번 이야기할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두 분 여기서 일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로 와 주십시오.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3)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당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방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세력과는 단절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이야기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 가평 김용태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25명의 의원인가요? 그렇습니다. 대국민 사과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세력과의 절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제가 이제 오늘이 비상계엄 1년이 되는 해인데요. 아직도 우리 정치가 정치 극단화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통탄스럽습니다.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고 극단적인 선택이었죠. 근데 그때 상황을 보면은 여야가 극단적인 대립을 계속 이어져 왔던 거잖아요. 1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우리 정치 상황은 극단적입니다. 양당 대표가 서로의 이제 강성 지지층들의 기대서 서로의 적대적 공생을 계속 이어가는 거 아닌가 싶고요. 1년 동안 우리 정치가 바뀌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통탄스럽습니다. 예, 결국 장동혁 대표는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어요. 대신 송호석 원내대표가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 25명 의원 원래는 좀 더 큰 규모가 아니었을까 30명이 넘는 건 아닐까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혹시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과하면서 좀 그 동참하는 의원들이 좀 줄긴 줄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많은 의원들이 함께 하려고 준비했었는데요.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이제 107명 의원의 명의로 예. 본인께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름을 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의원들도 계시긴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더 이어나간 이유는 그 기자회견문에 저희가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 그리고 계엄을 일으켰던 윤 전 대통령하고의 단절 메시지가 분명히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또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1년 전 이야기를 계속하면은 제가 아쉬운 부분이 우리 당에 있어서 네. 이 계엄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방치한 거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엄이 있었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그때 이제 1차 탄핵안을 먼저 준비해 왔어요. 예. 근데 그 1차 탄핵안에는 한미일 외교 노선, 가치 외교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탄핵 사유를 갖고 왔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동조할 수는 없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만의 스스로의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가령 첫 번째는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라든지 물론 그걸 시도했습니다만 잘 안 됐죠. 예. 두 번째로 저희가 스스로 특검을 요구한다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만의 탄핵안을 준비했었어야 하는데 당내 의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 방치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도 끌려가고 했던 상황이 있는데 이 계엄과 관련한 수습책들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치했던 게 또 잘못된 상황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오늘 일단 이 질문부터 할게요. 오늘 3선, 초선, 재선 의원들이 모여서 25명이 한 내용 중에 대국민 사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과의 절연. 이 메시지가 장동혁 대표, 당을 대표하는 대표로부터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당내에도 많은 의원들이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장동혁 대표께서도 고민이 있었겠죠. 본인이 당대표 선거를 하는 과정에 많은 언론에서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던 배경에는 지금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 예. 또 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윤 어게인 분들이 지금 저희 대표를 지지하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하고의 관계도 전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께서는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의 당대표 말 그대로 지도자로서 지도자에 맞는 입장과 메시지를 그것이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하고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내놓으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과 성명 또 절연 성명을 준비하면서 뭐 대표와 원내대표와 소통은 안 하셨습니까 혹시? 제가 직접 하진 않았고요. 예. 그 같이 했던 25명의 의원분들이 실질적으로 당 대표를 면담하기도 했었고 또 원내대표한테도 많은 이야기를 전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18명의 해엄 요구를 예. 참여했던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저희 25명의 의원들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본인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지층에 대한 어떤 본인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예. 저는 근데 저희 당이 특히 지도자분들이 그 윤 어게인들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계엄이 정당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 계엄이 윤 전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자 했던 구국의 결정이라는 생각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 수사를 막기 위해서 또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무마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제 비상대권을 활용했다라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윤어게인 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계엄이 아니라 이게 정말 망국적이었고 극단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또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윤어게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대화해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이 강성지지층들한테 회귀하니 저희들도 이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그 강성지지층들한테 엎혀서 포퓰리즘적인 정치를 이어나가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으로서 통탄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김영태 의원이
지난 대선 때 비대위원장도 맡았었고 예. 그러면서 아마 많은 경험을 해서 더 한층 성숙하고 조심스럽고 신중해지고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근데 김재섭 의원 조금 전에 그 SNS로 봤더니 장동혁 대표는 반성과 성찰은커녕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또 다른 계몽령을 선언했다. 몹시 실망스럽다. 왜 해제 표결에 참여했는가. 보수 제공과 계몽령은 결코 함께할 수 없다. 당을 폐허로 만든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면 대표의 자격도 국민의힘의 미래도 없다. 상당히 강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예, 어제 안 그래도 김재섭 의원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김재섭 의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 전 대통령하고 절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분노를, 물론 많은 의원들도 비판을 하고 있지만 더 큰 분노를 갖고 있어서 오늘 메시지를 내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메시지가 지도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만큼 윤 전 대통령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들과 절연하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수권 정당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신 표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과 장동혁 대표의 만남은 없었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 선수별로 한번 만나는 것 같은데. 초선 의원들하고는 최근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초선 의원들과 대표가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성명도 독자적으로 발표했는데 한번 같이 나눌 필요성. 아마 김영태 의원이 또 비대위원장도 지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마 대표께서도 최근에 이제 저희가 집회를 지도부가 이어져 오다 보니까 초선 의원분들도 대표하고 이제 면담을 요청했던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3 이 계엄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사과를 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표하고 또 초선 의원들하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을수록 좋은 거겠죠. 서로가 서로를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가 저도 많아질 수 있게끔 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예, 그 대선 때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당론을 수정하자 바꾸자. 예.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것이 당론이었는데 이것을 바꾸자라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결국은 안 됐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5대 개혁안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것의 핵심은 계엄엔 분명히 반대하지만 당이 탄핵을 찬성했던 의원이나 탄핵을 반대했던 의원이나 각자가 진정성 있게 판단했으니 이 탄핵 반대 당론을 풀어서 관용하는 정치를 보여주자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한 4년여간 나뉘어져서 당내에서 분당도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싸웠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한 것을 좀 줄이고자 탄찬 탄반을 좀 관용하자라는 의미에서 했었는데 사실 당내 의원들한테 관철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 경선에서 그러니까 대선이 있고 난 당대표 경선에서 또다시 탄찬과 탄반으로 나뉘어서 후보 간에 비판하고 토론했던 모습 기억나고요. 지금도 지지층들이 또 나뉘어서 탄핵을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시는데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 더 걱정하는 것은 비대위원장일 때 저는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위원정당 해산을 제소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에 상관없이 내년 지방선거에 어찌되었든 신청해서 국민의힘이 내놓는 후보를 향해서 위원정당 해산 후보 내란 정당의 후보 프레임을 걸기 위해서라도 저는 걸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비대위원장이 끝난 이후로 이런 것을 지도부가 좀 방치한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1월 21일 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첫 선고가 나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갖고 있는 혐의가 내란 중요 종사 임무 혐의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입니다. 무죄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이 혐의들은 사실상 내란을 전제해서 판단하는 혐의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저희한테 중간지대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한밤중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했었던 것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다 연결되는 문제겠죠. 그때 가면은 이 내란 정당에 대한 프레임을 저희가 깨부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비대위원장 할 때도 다음 지도부의
이러한 위헌정당 해산을 방어하고 민주당의 프레임을 부술 수 있는 우리만의 개혁 방안을 내놔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어떤 의원은 우리가 반대로 민주당을 위헌정당 해산을 걸겠다 뭐 이런 말씀하신 분들도 예. 있었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6개월의 시간을 허비한 거 아닌가. 이제 정말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정치 개혁에 대한 정말 윤 전 대통령하고의 단절하고 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야지만 저희가 다시 수권 정당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사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지도부에 계신 몇몇 최고위원분들이 아니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미 사과를 했는데 또다시 사과하는 것이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걸려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비대위원장 할 때도 그분들이 찾아와서 사과를 말렸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예. 사과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논리를 말씀하셨어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의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의 정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라든지 민주당의 대법원장 흔들기라든지 이런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있고 국민의힘이 옳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메시지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바로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대한 계엄에 대한 입장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것들을 지도부가 잘 인지해서 이번에 사과를 했어야 옳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과 성명에 25명의 의원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뭐 가령 김혜지 의원이라든가 뭐 한자의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름이 보이지는 않는데 혹시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여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 그분들은 오히려 독자적으로 성명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건가요? 어떤가요? 뭐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분들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신 거로 알고 있고요. 사실 연락을 제가 직접 취하지 않다 보니까 자세한 내막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국민의힘 뭐 지도부는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상당히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도 많은 분들이 봤는데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청구의 어떤 결정적인 장면에 그 순간에 김용태 의원도 그 원내대표실에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의원은 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서 갔다. 예. 바로 이 부분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어떤 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한번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봐야 하는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됐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때 정말 아무런 제지도 없었고 저는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뭐 제지도 없었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그 9명의 당시에 원내대표실에 있었는데 유일하게 계엄 해제 표결에 본회의장으로 간 의원으로서 최근에 특검에서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었는데요. 앵커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당시에 이동할 때 추경호 전 원내대표로부터 제지라든지 특별한 말씀도 없었고 저는 제 자유의사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때 저는 표결하러 본회의장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원내대표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까? 정확한 워딩까지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이제 본회의장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해협 요구를 하러 가겠다라는 취지였으니까요.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하셨었던 걸로 기억하고 추 전 대표도 특별한 말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만 저는 이 사실 이제 특검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국민들이 보실 때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당사와 국회 본회의장을 의총을 계속 바꿔갔던 그 사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후 사정을 원내대표실하고 본회의장은 걸어가면 한 1, 2분이면 가는 건데 왜 그 방에 있던 의원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의원들은 몰라도 그 방에 있던 의원들은 왜 표결하러 안 갔느냐. 그러한 것들이 다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상황에서 본다면 충분히 의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검에 가서 특검이 의심할 만한 그런 사항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제가 소명을 했었고 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의원들이 특검에 가서도 특검이 그런 오해하는 측면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추경호 전 대표의 영장을
신청했다라는 것에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어찌되었던 뭐 국민들께서 오해하신 측면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사실관계가 확인돼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갖고 있었던 오해와 억측이 좀 풀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있던 의원들에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도 그때는 몰랐었고요. 예. 언론을 통해서 그 당시에 추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었고요. 저희한테 그런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었습니다. 김영태 의원은 대략 몇 시쯤 본회의장으로 원내대표실 있다가 본회의장으로 이동하셨어요? 제가 일단 12월 3일 날 23시 20분 정도에 당사에 도착했고요. 23시 40분경에 이제 원내대표실에 왔고 10분 정도 머무르다가 23시 50분경에 본회의장으로 갔었습니다. 1시간 10분 정도 있다가 이제 표결이 이루어진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김영태 의원 나오셨는데 그 어제 오늘 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던 게 김남국 비서관을 향한 인사청탁 메시지. 예.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엄중 경고했고 민주당에서도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왔는데 뭐 김영태 의원도 당연히 야당 의원으로서 이 부분 특히 뭐 훈시경 예.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 뭐라는 그 취지의 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어떻게 일단 김현지 그 실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번에 그분의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 국민이 알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민주당의 의원하고 그런 식으로 채용 과정에서 문자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의심을 살 만한 내용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어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그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해서 운영의 국회 출석 문제 가지고도 여야가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왜 김현지 부속실장을 계속 이렇게 감싸나 이런 우구심이 어제 그 문자 포토 뉴스 한 장면으로 아 이분이 정말 영향력 실권자구나 이런 것을 좀 한번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런 부분에서 보면 또 언론과 야당의 비판과 지적, 견제 이런 부분들이 여당과 정부 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더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를 돌이켜보면 그 당시 여당의 역할이 특히 여당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 주권자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여당이 대통령의 잘못을 옹호하는 게 굉장히 괘씸하고 기분이 나빴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탄핵당하고 저희가 야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윤 전 대통령하고의 종속적인 관계를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화가 나는 장면이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되고 민주당도 너무 대통령실을 그렇게 감싸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을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태 의원 이제 시간이 한 50초 남았는데요. 장동혁 대표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방선거 국민의힘도 이겨야 되는 건 아닙니까? 보다 더 강경한 메시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메시지까지 나올 수 있는 건지 앞으로 한 달 대단히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당장 내일 지방선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우리 당 대표가 지원 유세 오는 것을 지금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를 대표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방선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금 스탯을 유지한다면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지도체제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이대로는 선거 못 치른다라는 생각들이 퍼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가 지금 인식을 바꾸고 스탠스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소장파 우리 김영태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입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